보리가 소비량이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시기. 그래서 A는 보리고 B는 이제 1960년대만 해도 거의 소비량이 없었는데 1인당 1kg, 1.3kg 정도였는데 꾸준히 증가해왔고 그 원인은 우리가 가공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서 여러분들 과자, 뭐 아이스크림, 빙과류, 뭐 그다음에 음료, 탄산음료 이런 것들이 설탕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간접적으로 소비를 많이 하게 된 그래서 보리와 설탕이 A와 B에 들어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약간 이 문제를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시드니 민츠의 설탕과 권력이라고 하는 책에 어떻게 유럽의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면서 노동 계급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 그들의 어떤 음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식민지 지역의 생산 체계와 깊이 관련이 된다. 특히 설탕 생산지 주로 어디였죠? 설탕 생산 카리브해 지역에 강제 노동을 기반으로 한 설탕 생산량이 급증하게 되고 그 이전까지 설탕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는데 갑자기 영국의 노동자들이 값싼 그리고 굉장히 칼로리가 높은 설탕을 많이 먹게 됐다. 이런 맥락이었고 1870년대 이후 잼이죠, 잼. 그래서 설탕을 홍차에 타 먹기도 하고 하여간 먹게 되지만 가장 압축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거는 과일이 많이 생산됐을 때, 그죠? 그때는 과일값이 싸겠죠. 그게 뭐 딸기가 됐건 포도가 됐건 그런 것들을 설탕을 가득 꼭꼭 눌러 담아서 이제 잼을 만들고 그 잼을 1년 상시적으로 먹게 되는 거죠. 잼은 영국인들에게 중요한 식품이 되었고 특히 산업화 과정에서 빠르게 증가하던 그래서 약간 요걸 어려워했던 영국인들에게 중요한 식품이 되었고 요걸 힌트를 잡아야 되겠죠. 영국인들인데 특히 이제 그 중에 노동계급의 증가라고 하는 것 특히 노동자들에게 그랬다. 자유무역은 이 시기에 잼 공장들의 증설과 번영을 가능하도록 했다. 관세의 폐지로 설탕의 가격이 내리고 공급량이 풍족해지면서 잼은 실제 무게의 거의 50~60%가 설탕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게 답이고요. 현대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푸드주의적 식량 체계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거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를 몰고 슈퍼마켓에 가서 차 트렁크에 가득 일주일 먹을 음식을 사다가 냉장고에 채워놓고 이제 주중에는 열심히 맞벌이 노동자로서 일하면서 먹는 그래서 슈퍼마켓, 냉장고,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그 4대 곡물 메이저 소위 말하면 ABCD 여러분들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어로 쓰건 뭐 한국어로 쓰건 상관없이 AD 벙기, 붕기, 뭐 붕기라고 쓴 사람도 있고 저도 정확한 발음은 잘 모르니까 BUNG, 그다음에 카겔이라고 하는 ABC 3개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뭐 수업 시간에 제가 물어봤던 질문이기도 하죠. 이 그린 골드가 매니팩처링 그린 골드. 사실은 농업 생산인데 농사인데 그린 골드를 마치 공장에서 제조하듯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농산물이 그전처럼 그냥 농민이 혼자 짓고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한 과학기술, 종자부터 시작해서 뭐 농약이라든지 화학비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실은 노동자, 이제 특히 우리나라도 요즘에 큰 문제가 되는 게 농촌에서 일할 사람, 노동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가 노동력이 부족한 거예요. 수학기 이럴 때 굉장히 이제 집약적으로 노동이 필요한데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니까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웠던 때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특히 이제 멕시코 노동자들 그러니까 아예 영국 이주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위 말하는 계절적 노동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 지역이라든지 아리조나 지역 이런 지역에 수학기 이럴 때 노동이 특별히 많이 필요할 때가 되면 멕시코 노동자들이 우르르 밀려 들어오죠. 그리고 사실은 국경선에서 이런 불법 이주나 이런 것에 대한 단속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느슨해져요. 왜냐하면 이 노동들이 꼭 넘어와야, 불법이 됐건 합법이 됐건 넘어와야 캘리포니아의 농가들이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그 이민 관리 당국의 그 국경을 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실제 enforcement, 실제 이걸 집행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계절적인 부침이 있다고 하는 약간 비판적인 그런 기사나 논문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그린 골드는 양상추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를, 먹거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분석하려고 하는 그런 분석 시각은 식량 체제론이고, 두 명의 학자는 플레밍 맥마이클, 해리엇 프리드먼이고, 어떤 학생은 이제 김철규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점수를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식량 체제론자라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지만, 어쨌든 이 두 분과 인연이 깊고 이론적 친화성이 있기 때문에 가산점을 줘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어쨌든 그 채점을 관대하게, 이 학생이 이 개념에 대해서 그래도 알고 있구나, 정확하게 쓰진 않았어도 뭐 그런 단답형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점수를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주려고 해요. 이제 이 개념들 뭐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뭐 PPT나 교재에서 그냥 중요한 그냥 키워드로 이렇게 제시한 것들인데, 그 개념들을 조금 살을 붙여서 잘 쓴 학생도 있고, 사실은 조금 아쉬운 학생도 있는데, 이런 게 주로 이제 키워드들이죠. 녹색혁명,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세요. 녹색혁명, 다수학 품종, High Yield Variety라고 하는 다수학 품종을 개발해서 아까 통일벼, 그렇죠? 예를 들면 유신벼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굉장히 국제 정치적인 맥락이 있다. 미국이 비서구 지역, 특히 이제 냉전 체제에서 비서구 지역을 식량 공급을 하면서 그 지역들을 미국 체제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실제 뭐 포드 재단이라든지 록펠러 재단 이런 기관들이 이런 대행자 역할을 했고, 이런 이런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필리핀을 비롯한 여러 비서구 지역의 연구소, 곡물 연구소, 이를테면 필리핀의 국제 미작 연구소 이런 데가 이제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의 통일벼, 유신벼 개발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을 뭐 조금 더 살을 붙여 쓰는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고, 최대한도로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했고요. 미 공법 480조, 이건 이제 미국의 원조와 관련되는 것이고, 이 법령에 의해서 한국에서도 한국 1954년도에 이게 통과됐으니까 한국에서 대량의 식량 원조를 받았고, 그래서 특히 이제 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비서구 지역의 산업화, 한국도 마찬가지죠. 1960, 70년대에 쌀 부족 상태에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밀로 만든 값싼 음식을 먹으면서 뭐 수제비, 칼국수, 뭐 라면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열심히 노동을 해서 그래서 임금 식량이다. 농업의 악순환, 이제 산업 사회에서 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적 압력은 계속 증폭하고, 그 가운데서 농민들은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종자라든지 아니면 농약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수확량을 늘리고 생산성을 늘리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생산주의의 덫에 걷혀 있기 때문에 그 트레드밀에서, 그 러닝머신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내년에는 더 많은 농약이나 비료나 혹은 돈을 빌어서 생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농업의 악순환이죠. 맥도날드와 잘 아는 개념이고요. 이런 어떻게 보면 막스 베버가 얘기한 합리성, 도구적 합리성의 어떤 최고의 단계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원리들이 또 사회적으로 여러 영역에 점점 확산되는 그런 현상을 맥도날드화라고 한다. 먹거리 예력, 여러분들도 학기 초에 한번 측정을 했죠, 그죠? 그래서 먹거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민적 역량인데, 뭐 영양이라든지 생태라든지 문화라든지 사회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하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먹거리 시민으로서 먹거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고, 또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역량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두 개념을 활용해서 한국 농식품 체계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라 이렇게 했죠. 두 개념은 거리의 증가, 개념으로 보면 생산지와 소비지, 농촌과 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생산자와 소비자, 사람들. 그래서 우리들은 대부분 소비자고 농민들이 생산자겠고 그들 사이에 물리적, 사회적 거리가 늘어났죠. 예컨대 뭐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속한 산업화, 압축적 발전 뭐 이런 걸 하게 되면서 도시에 있는 도시와 농촌 간에 굉장히 사회적, 물리적 거리가 떨어져서 멀어지게 되고 서울과 함양 뭐 이런 식이죠. 그죠? 그리고 서울 사람들은 다 먹기만 하고 식량을 직접 생산하지는 않고 이런 이제 거리가 굉장히 멀어졌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사회적 변화, 먹거리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되는 거고 물질 혹은 신진대사의 균열이라고 하는 것은 존 벨라미 포스터가 얘기한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 산업형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비슷한 거리와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농업이 가지고 있는 순환성, 이를테면 자기가 종자를 뿌리고 가꾸고 수확을 해서 다시 종자를 받아서 채종을 해서 다시 뿌리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히 이제 토양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퇴비를 만들고 그 경우에는 소나 닭의 똥을 잘 이렇게 잘 뭐라고 하죠? 부패라고 안 하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잘 썩혀서 다시 토양으로 돌아가도록 해서 토지로 돌려보내서 그래서 결국은 농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순환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였다가 그런 어떤 순환성이 깨지는 것을 이제 신진대사의 균열이라고 하고 구체적으로는 도시와 농촌의 분리, 그다음 또 하나는 경종과 축산의 분리, 즉 농사 짓는 거하고 가축 기르는 게 이제 분리돼 버린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신진대사의 균열인데 우리 먹거리 체계를 볼 때 이런 개념들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뭐 경험한 것들, 뭐 이런 거, 혹은 관찰한 것들, 아니면 기사, 뭐 그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강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런 거리의 증가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농업 자체가 굉장히 좀 분열적인 이런 자기 순환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지속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 쉽죠? 그죠? 예. 오늘은 이제 고기 이야기입니다. 고기 이야기. 그래서 교재 5장에 해당하는 것이고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어려운 내용들은 앞에 이제 그동안의 개념, 뭐 이론 이런 것들에서 쭉 다뤘기 때문에 좀 경험적인 얘기예요. 그 전에 봤던 한국인의 식품 소비 변화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뭐 쌀, 밀, 보리, 설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큰 변화가 고기 소비의 증가이죠. 1965년에 1인당 약 6kg 미만의 고기를 먹었어요. 그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숫자로 그때 고기는 이렇게 조금 먹는 고기니까 우리가 지금 먹는 고기를 섭취하는 방식과는 상당히 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역사적 상상력을 좀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고 그때는 이렇고 지금은 우리가 보통 뭐 고기를 먹는다. 물론 이제 반찬으로 먹기도 하지만 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고등학교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뭐 만나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당구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당구를 좋아하는데 당구를 쳐서 내기를 해요. 내기를 하고 진 팀은 게임비, 이긴 팀은 4명, 5명이 모이는데 이긴 팀이 저녁. 그럼 그때 저녁은 사실은 되게 고기를 많이 그래서 되게 뭐 조금 뭐 여유가 있을 때는 뭐 회 같은 걸 먹기도 하고 아니면 때는 이제 뭐
불고기 같은 거 이런 거 먹기도 하고, 뭐 아니면 중국집에 가서 고기를 시켜서 메인 디쉬로 해서 뭐 소주를 한두 잔씩 한다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고기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볼 때 반찬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주 음식, 주 메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랬을 때 이제 아마 우리가 1년에 65kg씩 먹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5.9kg면 이제 뭐 1년 동안에 5.9kg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우리가 한 자리에서 2근 정도도 먹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한 근에 한 600g이라고 그러면 1.2kg 정도, 회식 3번 정도 하면 끝나는 그런 양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많은 양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보조적인 음식으로, 반찬으로. 그래서 우리의 전통 식단, 지금은 많이 이제 사라진, 보통 이제 한식 학자들이 얘기하는 밥, 반찬, 국이라고 할 때 반찬으로 좀 쓰고, 그다음에 이제 국에 고기를 좀, 대체로 이제 우리가 먹는 국에 고기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양이 많다는 게 아니라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 온, 그 전에 제가 이제 뭐 학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학과를 통해서 국제학술 대회를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게, 그 외국 학자들 가운데 채식주의자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와서 이제 일일이 물어보죠. 이제 이게 고기가 들어갔느냐. 근데 우리의 전통 음식 가운데 고기가 안 들어간 음식을 찾기가 적어도 외식에서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나물류 같은 거는 안 들어가죠. 그런데 김치, 젓갈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치도 사실은 그렇고. 그래서 고깃집에 갔는데 이제 한 번은, 근데 일산에서 이제 킨텍스에서 국제 세계 대회를 하고, 근데 이제 고깃집에 갔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굉장히 이제 외국 학자들을 대접하는 건데, 이제 한 몇 분, 한 3분 정도가 자신들 이제 고기를 안 먹는다고 해서, 이제 남들은 고기 먹을 때 계속 이제 배추 이빨이 이렇게 먹고 앉아 있다가 식사해서 이제 냉면, 뭐 그다음에 이제 된장찌개 이렇게 밥하고 같이, 그랬더니 된장찌개에 고기가 이렇게, 고기를 조금 이렇게 저걸 해서 간을 낼 때 그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냉면을 시켜서 드시고 가셨어요. 네, 가셨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호주에 안식년 갔을 때 이제 그 교수가 있었는데, 그때 냉면 먹은 얘기를 하면 되게 막 인상적이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할까 말까 얘기를 안 했어요. 냉면에 육수거든요, 사실은. 그 냉면에 다 그 고기 육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하다못해 이제 동치미 국물을 많이 활용하는 평양냉면, 근데 의정부 면옥이랑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있는 면옥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면옥들도 사실은 동치미 국물 베이스를 하지만 고기 국물을 꼭 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의미의 채식을 찾는 게 나물이 아니면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고기를, 의외로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진 않지만 고기를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이렇게 쓸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모든 뭐 하여간 찌개 같은 곳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학생 교재로서 우리 어머니를 다시 활용하면, 우리 어머니 말씀이 뭐냐, 요리하는 거 되게 지금은 못 하시지만 연세가 드셔서 인용문으로 하면 남의 살이 들어가야 맛있다고 그러거든요. 남의 살, 고기죠, 그죠? 약간 생각해보면 끔찍한 일인데, 근데 어쨌든 고기 베이스가 들어가야 멋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계세요. 어쨌든 육류의 소비 증가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리고 이것은 뭐 꼭 한국만 그런 건 아니고 많은, 소위 말하면 발전의 사다리를 올라간 나라들,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고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서 곡물에서 고기로, 혹은 곡물에서 유제품으로의 이전, 쉬프트가 일어나긴 하거든요. 자, 좀 전에 그 표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된 거죠. 한 10년도 안 된 사이에 육류 소비는 32% 증가하고 쌀 소비는 17% 감소했다. 그리고 가장 최근 데이터, 작년 2022년도 자료에 따르면 드디어 한국인의 1인당 육류 소비량이 쌀 소비량을 넘어섰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from 쌀 to 고기 이렇게 경상도 사람은 살이라고 그런다 그러는데 저도 약간 경상도 그 할아버지 때는 그런데 from 쌀 to 고기죠. 그래서 I am 실내 이렇게 하려다가 제가 이렇게 웃는 표시를 이모티콘을 쓴 이유는 갑자기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 아시죠 여러분? I am 실내예요 뭐 그런 거 부르나요? 남 씨와 전 씨가 요새 좀 기가 막히더군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고기를 많이 먹는가, 어떤 고기를 제일 좋아해요? 네? 소고기? 네, 소고기를 어때요? 소고기. 네. 근데 이제 대체로 한국인들이 그러니까 이런저런 조사를 해보면 소고기에 대한 선호도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전에 저희 사회학과 교수들하고 그다음에 식품 영양학과 뭐 이렇게 몇몇 이제 인접 학문들과 같이 해서 먹거리와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10년짜리 프로젝트를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전국 조사를 한 3번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마지막 조사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고기에 대한 선호도, 그다음에 신뢰도 뭐 이런 것도 몇 가지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한우를 제일 이렇게 선호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이를테면 구체적인 문항이 뭐였더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고기였던가? 하여간 뭐 생산 과정을 믿을 수 있는 뭐 비슷한 거 이런 거 썼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우가 가장 이제 좋은 생산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거는 약간 객관적으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모든 그 세부 문항에 대해서 한우가 최고라고 이렇게 약간 국뽕적인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소고기 사육 방식도 어떻게 보면 푸드 팩토리 파밍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약간 소규모의 공장형 축산.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그 전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농업 사회에서 혹은 한국의 축산업이 본격적으로 산업화되기 전에는 대체로 소는 일소가 많았어요. 일소란 말 좀 낯설죠, 그죠? 소는 밭을 갈고 이렇게 농사에 사용되는 중요한 그런 생산 수단이었죠. 그런데 이제 뭐 80년대, 뭐 90년대 이렇게 지나면서 점점 일소가 줄어들고 이제는 소는 고기, 거의 등식지, 소는 고기지 소가 일하는 소가 아니고, 그러니까 일소란 말 자체가 굉장히 낯선 개념이 됐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고기를 고기로 먹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뭐 본격적으로 산업형 축산이 이렇게 시작되면서 소를 이제 축산을 전문화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전엔 전국 곳곳에서 일소가 있고 그 일소에 일정한 단계나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때 이제 소를 잡아서 고기로 판매하고 이런 것이 소를 사육하는 전문 농가들, 축산 농가들이 만들어지고 또 지역적으로 횡성, 뭐 홍성 이런 지역들이 이제 막 소를 엄청 전문적으로 키우게 되고, 그런데 소를 키울 수 있는 공간이 생각해 보세요. 별로 없겠죠. 이게 이제 시골 농촌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산이 있지만 산에는 함부로 못 들어가고, 혹은 한국의 산 혹은 숲이 19세기 유럽의 무슨 축산에 적절한 그런 공간이나 혹은 호주의 그런 풀밭하고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논밭에다가 소를 키울 수는 없고, 그래서 어쨌든 농촌에서 그 전에 밭으로 쓰던 공간 뭐 이런 공간들 제한적으로 축사를 짓고
거기에다가 소를 집어넣는데 소를 널찍널찍한 공간에 넣을 수가 없겠죠. 주어진 공간에다가 최대한 많이 넣고, 그리고 옛날처럼 뭐 풀을 먹이고 무슨 아니면 볏짚을 가지고 여물을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곡물을, 그죠? 곡물을, 어떤 곡물? 뭐 콩이나 옥수수. 근데 우리가 그 전에 본 것처럼 콩이나 옥수수는 대부분 다 수입산. 왜냐하면 산업형 농업으로,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국의 20세기 초중반에 산업형 농업의 어떤 결과로 가능해진 굉장히 값이 싼 그런 곡물을 사료로 들여다가 소에게 먹이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면 그 축산 방식이 과연 동물 복지의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위생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지속 가능할까? 별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실은. 그죠? 아무래도 그 좁은 공간에서 소를 먹이다 보니까 무슨 배설물 같은 것들을 또 굉장히 처리해야 되고, 냄새도 나고, 뭐 소의 분변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는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둬놓기 때문에 운동할 수가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공장형 축산이 가지는 문제들을 뭐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소비자들은 어쨌든 한우가 맛있고 한우가 굉장히 뭐 건강하고 한우가 좋은 소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고 그래서 그러나 이제 문제는 딱 하나 이제 부정적인 거는 이제 값이 비싸다. 값이 비싸다. 그래서 먹고 싶은데 못 먹는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대부분 다 소고기를 소고기는 못 참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래서 실제 양으로 보면 돼지고기가 가장 많이 소비되는 거죠. 왜냐면 물론 돼지고기를 뭐 좋아서 맛있어서 먹는 사람도 있고, 돼지고기가 훨씬 소고기에 비해서 부드럽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맛뿐만이 아니라 가격이라고 하는 게 또 이제 고려되기 때문에 비교적 접근성이 높은 고기, 돼지고기. 그래서 돼지고기 소비량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이제 닭고기는 조금 의미가 다르죠.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회식을 한다고 하면 뭔가 지글지글 막 굽고, 그다음에 뭐 같이 소주 혹은 뭐 소맥 이렇게 타서 뭐 돌리고 뭐 이런 그런 분위기의 회식 혹 식사 이런 것들은 아마 뭐 삼겹살이나 뭐 아니면 뭐 한우는 그렇게 먹기는 조금 친구들하고 먹기는 비싸죠, 그죠? 특별히 가족 모임 있어서 그런 경우 아닌 경우는. 닭고기는 이제 조금 다른 분위기. 닭고기는 그런 각기 약간 상이한 의미를 가지고 혹은 약간 다른 사회적 맥락 속에서 돼지고기와 쇠고기와 닭고기들을 한국인들이 이제는 굉장히 많이 먹고 있다. 이런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이거는 이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제 식품 수급표라고 하는 거를 해마다 이제 발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거친 데이터이긴 해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주로 이제 공식 통계를 통해서 얼마나 생산되고 얼마나 수입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1인당 소비량을 사실 계산하고 막 그러거든요. 총 공급량과 총 소비량을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개인 차원에서 1인당 60 몇 킬로의 고기를 먹고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를 먹는다. 근데 이 고기들은 어떻게 우리 식탁에 올라올까 하는 질문을 대한 답을 약간 찾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부산물도 꽤 커요. 그죠? 근데 정확히 부산물이 뭔지는 모르겠는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여러분들이 무슨 막창, 곱창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이 부산물에, 그러니까 한국의 특히 전통 사회에서는 고기가 굉장히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고기의 내장이라든지 혹은 뭐 하다못해 돼지 머리, 아니면 소머리국, 그죠? 그다음에 뭐 족발, 뭐 이런 것들은 고기 가축, 소나 돼지라고 하는
그다음에 이제 가장 값싼 건 아마 닭발이겠죠, 닭발. 예. 이런 지금도 닭발 먹나요, 여러분들? 예, 안주로. 왜냐면 제가 교수 되고서 좀 젊었을 때만 해도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회식하다가 한 새벽 2시, 3시에 마지막으로 가던 그 학생들 따라 갔던 그런 술집이 재래시장 쪽에 닭발집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닭발집이 마지막 코스가 거기였어요. 그래서 닭발 시켜서, 닭발이 정말 싸죠. 엄청 싼, 가장 싼 그런 음식인데, 그래서 하다못해 닭이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동물의 발가락까지 먹는 그런 현재 문화가 어떻게 보면 고기가 귀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소나 돼지의 내장 같은 거, 순대도 만들어 먹고 막창, 곱창 이런 것도 먹는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생산량, 소고기, 생산량은 24만 9천 톤, 수입량이 41만 9천 톤. 쏘아지는 않구나, 그죠? 소고기 생산량, 국내 생산량이죠. 그런데 그 생산량을 가지고는 비록 한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뿌띠 공장형 축산을 통해서 소를 열심히 키우지만 그 생산 규모에 비해서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수입을 훨씬 많이 하고 있죠. 이게 한 절반 정도 됐던 때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총 공급량이 약 65만 5천 톤 정도. 뭐 그게 정확히 얼만큼 쌓아놓으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된다고 해요. 연간. 그런데 돼지고기 보면 생산량이 100만 톤이 좀 넘죠, 그죠? 근데 그걸로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수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총 공급량이 150만 톤 가까이 되는, 소고기보다 훨씬 많은 양을 우리가 이제 공급해서, 그것을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먹으니까. 닭고기도 역시 수입이 소고기만큼은 아니지만 수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떤 브랜드는 살로만 치킨 이런 것들이 멕시코에 큰 닭을 수입한다 어떤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죠. 어쨌든 국내 생산량도 계속해서 사실은 증가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훨씬 더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에 그 소비 수요량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밖에 이제 계란이나 우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걸 같이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계란도 산업형 축산 혹은 산업형 양계, 이제 닭이라고 하는 가축을 가둬놓고 키워서 그 닭으로부터 달걀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슷한 생산 방식을 가지고 있다. 또 그다음에 우유도 마찬가지죠. 우유도 그냥 공장에서 이렇게 스위치 누르면 나오는 게 아니라, 혹은 물 가지고 뭔가 이렇게 화학 작용을 하면 나오는 게 아니라 젖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품종 개량을 통해서 전문화된 우유 생산에 전문화된 젖소로부터 이제 소를 착유를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젖소라고 하는 가축을 축사해서 키워서 우리가 생각하는 넓은 풀밭에 젖소가 이렇게 산보하면서 그런 소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소고기의 수입은 이제 특히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이 56%나 차지하고 있어요. 이제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2008년도에 여러분들이
2008년도 몇 학년이었어요? 아, 그렇죠. 예, 그때 태어나긴 했구나, 그죠? 예, 어쨌거나 그때 기억은 없죠, 그죠? 혹시 2008년도 하면 그때 있었던 중요한 사건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2008년도. 아, 예, 그렇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재직 시이고 이명박 대통령. 그때 이명박 대통령 이렇게 만나봤나요? 아니면 좀 어렸었겠죠. 농담이에요. 그리고 2008년도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른 연구들 그 전에 했을 때 2008년도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관한 자유화를 전격적으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선언을 하죠. 미국에 가서 부시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골프장에서 골프 카트를 같이 몰면서 막 신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국인들은 값싸고 질 좋은 소고기를 미국산 소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제 미국산 소고기 자유화는 그 이전에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다만 아마 2007년도인가에 이제 미국산 소고기에서 검역 과정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광우병 사태가 그 이전에 계속 있다가 이제 왔다 갔다 했었죠. 근데 이제 광우병 사례가 미국에서 보고가 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일시 중지령 같은 것들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국내로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되지 못하게 됐는데 이명박 씨가 그때 이제 한미 FTA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특히 이제 미국의 그 무역 대표부 USTR 미국 대표부 그다음에 미국의 그 농무성 USDA 이런 기구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미국산 소고기를 다시 수입 자유할 것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이명박 씨가 국회나 혹은 국민들과 사실은 전혀 소통 없이 전격적으로 부시 대통령한테 큰 선물 하나 주겠다 이런 저걸로 해서 이제 그 수입 제한 규제를 이제 풀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막 여러분들은 한국인들은 값싸고 맛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마음껏 먹을 세대에 따라 다르다. 우리 어머니 세대는 닭고기 그러면 백숙을 많이 생각을 해서 백숙 옛날에 이제 시골에서 자랄 때 큰 솥에다가 소를 그냥 아무 양념하지 않고 쭉 삶아가지고 특히 이제 뭐 더운 여름에 이럴 때 그래서 가족들 둘러 앉아서 그냥 소금 찍어서 먹던 너무너무 맛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제 70년대 80년대에 굉장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 급격하게 부상하게 된 닭으로 만든 음식이 뭘까요? 그 외국인 관광객들도 꽤 좋아하는 그리고 인삼의 과잉 생산과 관련되는 뭘까요? 인삼이 들어가는 거. 삼계탕이죠. 그래서 사실 삼계탕의 역사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사실 워낙 게삼탕이라고 했다고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백숙이나 혹은 작은 닭을 거기다가 한약재 특히 인삼뿌리 같은 걸 넣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근대적인 음식이라고 해요. 그 이제 1970년대 80년대에 한국의 굉장히 중요한 특산물 조선시대 때부터 고려시대 때부터 인삼 농가가 주로 이제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증가하게 되면서 인삼이 과잉 생산되고 그 인삼의 잔뿌리들을 이제 어떻게 상업적으로 활용할까 뭐 이런 이제 고민 끝에 게삼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삼계탕이죠. 그래서 인삼에다가 뭐 대추도 넣고 닭에다가 인삼도 넣고 대추도 넣어서 삼계탕을 만들고 그게 이제 굉장히 성공을 해서 이제 서울시에 보면 그런 삼계탕 전문 식당 뭐 이제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꼭 들르는 이런 데들이 몇 군데 있죠, 그죠? 그래서 삼계탕이 굉장히 이제 특히
아마 1988년도 서울 올림픽 때를 계기로 해서 급격하게 그 소비가 늘어나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있었고, 삼계탕은 보통 왜 먹죠? 언제 먹죠? 여름에 특별한 날이 있을까요? 그렇죠, 복날. 네. 복날 음식의 가장 전통적인 대표적인 음식은 그렇죠, 보신탕. 보신탕은 뭘로 먹죠? 멍멍이로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이제 일부 외국인 시민 단체라든지 그 여자 영화 배우가 있는데 꽤 유명한 영화 배우가 이제 한국의 이 개고기 문화를 막 비판하는 그런 운동을 막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는 야만적인 민족이다.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을 하죠. 그래서 보신탕을 이름을 그 보신탕도 아마 그 전에는 뭐였죠? 하여간 근데 어쨌든 멍멍탕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랬더라. 어쨌든 약간 완곡하게 이름도 바꾸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보신탕 집을 이제 큰 길가 옆에 있던 것들을 다 이제 간판이나 이런 것들 골목 안쪽으로 숨기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데 대한 정책적인 대응을 했고,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복날 개고기가 아니라 이제 닭고기, 우리는 삼계탕을 많이 먹는다, 혹은 삼계탕을 많이 먹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약간 사회적 동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복날의 중요한 음식으로서 멍멍이로 만든 그런 보신탕이 아니라 삼계탕이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 됐고, 지금은 거의 내가 볼 때는 복날이 되면 그 삼계탕이 가장 대표적인 음식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대 선임들 가운데도 뭐 사철탕이라고 하든 멍멍탕이라고 하든 약간 구어적으로 멍멍탕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걸 굉장히 좋아하시던 교수님들이 좀 계셨어요. 지금 많이 퇴임하셨지만 아직도 좀 문과대학에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 주변에, 특히 고대 주변에 이쪽 그 성신여대역 부근 이런데 그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서 뭐 구기동 이런데 꽤 유명한 보신탕집, 그러니까 개고기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다 사라져서 도저히 그 명맥을 잇기가 어려운, 왜냐하면 사람들이 복날이 돼도 개고기를 잘 안 먹으니까, 이제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멍멍이의 의미가 굉장히 달라진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반려견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회적 현상이고, 가족 구성원으로 뭐 이제 큰 역할을 내가 이제 질문 하나 던지면은 여러분들도 반려견 키우는 분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혹시나 알면 그 블랙보드에 올려주세요. 굉장히 제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이고, 또 몇몇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왜 한국에서는 유모차를 주로 개들이 타는가, 이거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산보하다 보면 한 유모차를 이렇게 보고,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렇게 유모차가 이렇게 지나면 꼭 이렇게 보게 돼요. 이제 예쁜 아기가 있으면 만지지는 못하더라도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데 한 3대 중에 2대는 멍멍이가 타고 있고 한 대만 아기가 타고 있어서, 근데 제가 호주나 미국 같은 데서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우리나라에, 사실 강아지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운동도 시킬 겸 산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런지, 혹시 여러분들 뭔가 여러분들의 그 로컬 지식, 여러분들의 그 지식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굉장히 궁금해요, 사회학자로서. 그리고 그 궁금함을 나만 가진 게 아니라 제가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근데 저는 그냥 약간 사회과학자 입장에서 이 현상을 주목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교수님들은 막 화를, 이게 개만도 못하다고 막 그런 거를 이제 사람 보고, 그러니까 뭐 사람이 개를 끌고 가면 개보다 나은 사람이고 막 그런 막 표현을 하더라고요.
개를 사람이 이렇게 묘처럼 밀고 가면 개만도 못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화를 내면서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왜 그럴까 궁금합니다. 네. 어쨌든 다시 닭고기로 넘어가서 백숙에서 삼계탕으로.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은 닭으로 만든 가장 대표적인 음식을 꼽으라면 치킨이겠죠. 치킨도 닭인데 사실 어쨌든 한국에서는 치킨이라고 하면 아마 뭐 튀기거나 무슨 근데 저도 아주 가끔 이제 가장 최근에는 아마 작년인가 중국 학생들이 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이제 와가지고 다시 한국에 와서 이제 귀국한다고 해서 내가 이제 뭐 맛있는 한국 음식을 사주겠다, 맛있는 음식을 사주겠다고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치맥을 먹고 싶다 그래서 삼성통닭에 가서 이제 같이 치맥을 먹었어요. 근데 그 치킨의 종류가 굉장히 많더군요. 무슨 파로 만든 것도 뭐도 있고 뭐 나보다 훨씬 그 학생이 잘 알아서 한 뭐 몇 가지를 시켜가지고 같이 먹고 뭐 그랬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사실 신기한 경험. 그래서 닭이라고 치킨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생각하는 제가 유학 가서 먹던 KFC가 치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의 치킨의 진화 혹은 한국 치킨의 어떤 발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고 이게 소위 말하면 이제 일종의 문화 현상으로 외국 뭐 유학생이다 혹은 뭐 관광객들이 치킨이라고 하는 음식 혹은 치맥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소비 양식으로 자리 잡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닭고기는 이제 아마 특히 무슨 아시안 게임, 올림픽, 무슨 한일 축구 이런 거 하면 집에서 배달해다가 이렇게 먹으면서 보는 그래서 삼겹살을 집에서 구워 먹으면서 뭐 아시안 게임을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치킨은 배달시켜서 혼자 혹은 친구들하고 같이 혹은 가족들과 이렇게 먹는 조금 다른 코드를 가진 음식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런 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게 국내에서 굉장히 큰 뭐 반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그 사건을 굉장히 주목했던 이유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에 대한 반대 운동을 처음에 그게 이제 100일 동안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라고 하는 형태로 반대 운동이 일어나요. 시민 반대 운동이. 근데 그 반대 운동을 처음에 촉발시키고 초기에 그 운동을 이렇게 막 불을 붙인 행위자가 누구였냐 하면 여중고생들이었어요. 여중고생. 그래서 뭐 이제 사회학의 분야 가운데 사회운동론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어요. 저는 사회운동론 전공자는 아니지만 사회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사회 변화의 어떤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그동안에 한국에서 사회운동 그러면 뭐 민주화 운동 아니면 노동운동 뭐 이런 것들 이제 주로 남성 중심적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운동이었다고 한다면 2008년도에 이 촛불 집회는 사실 굉장히 새로운 주체, 10대,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물론 이제 남중고생도 있었지만 특히 여중고생들 비율이 한 70% 정도 됐거든요. 여중고생들. 그 다음에 이제 의제가 전통적인 노동이나 무슨 계급이나 무슨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먹거리, 건강, 식품 안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어떤 사회 운동 혹은 집합 행동이 이제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때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 자유화를 재개했지만 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거의 한 1년 동안 정체 상태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크게 우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가장 큰 혜택을 본 그런 행위자가 하나는 생활협동조합, 생협, 한살림이라든지 뭐 이런 여성민우회, 무슨 아이콥 이런 생협들이 왜냐하면 그런 생협들은
그동안 쭉 전통, 그러니까 약간 유기농, 친환경 뭐 이런 음식들을 제공하는 중요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먹거리 공급 기관이었기 때문에 이제 좋은 한우를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이제 이런 협동조합에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특히 이제 여성들 혹은 주부들이 이 회원에 가입을 해서 이제 그 고기를 이제 생협을 통해서 이제 조달받는 그런, 그래서 생협이 굉장히 그 이후 몇 년 동안 크게 회원 수가 늘게 되죠. 또 하나는 호주산 소고기였어요. 호주산. 사실 제가 이제 호주로 2011년도에 10년도에 신청을 했다가 1년 미뤘다가 11년도에 호주산 소고기를 연구하러 가게 된, 그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뭐 호주 엑스포 이런 것들. 근데 그것도 사실은 2008년도 이 사건하고 관계가 깊어요. 그럼 그래서 이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게 되고 사 먹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한우를 먹고 싶은데 한우는 비싸고,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냥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호주산 소고기여서 호주산 소고기의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호주산 소고기가. 그리고 호주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브랜드의 어떤 이런 이미지를, 지금도 마찬가지로 청정우, 깨끗한 소, clean and green, 영어로는 clean and green을 가지고 이제 한국 시장을 공략하게 되면서 한국의 호주산 소고기가 한 80% 정도, 그러니까 수입 소고기 중에 차지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이제 미국산 소고기가 다시 이제 뭐 어쨌든 그때의 우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우려를 더 이상 하지 않거나 아니면 무감각해지거나. 근데 사실은 제가 뭐 그때 잠깐 얘기를 했었던가, 호주산 소고기가 나쁜 차선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절반 얘기를 했지만, 그전에 호주산 소고기는 이제 절반 정도는 풀을 먹여서 키우고 약간 전통적인 방식으로, 워낙 오히려 곡물을 먹이는 게 비싸기도 하고 노동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약간 황무지 같은데 풀어서 알아서 그냥 자연 방목 같이 놓으면 지들끼리 알아서 먹고 뭐 이제 번식하고 그러다가 이제 일정한 주기로 이제 몰아다가 도축만 하는 그런 과정, 그런 방식으로 한 절반 정도가 키워지고 있고, 이제 절반 정도는 이제 수출용으로 feedlot, 그러니까 사료를 먹여서 약간의 느슨한 형태의 공장형 축산형 방식으로 키우죠. 그래서 왜냐하면 마블링 때문에, 그리고 그 소들은 사실 소고기는 대부분 다 일본과 한국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호주산 축산업이 이렇게 이중 구조를 가지게 됐어요, 지금은. 그런데 호주가 워낙 축산업에 대한 어떤 관리라고 할까, 이런 게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호주 여행해 보시면 알지만, 호주 입국할 때 검역이 어마어마하게 까다로워요. 여러분들 음식물 같은 거 잘못 가져가다가 걸리면 벌금 10,000불 막 이래요, 10,000불. 그죠? 그래서 뭐 사실 우리나라는 막 그냥 다시 들어올 때 몰래 그냥 뭐 사과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들어와서 사실 뭐 걸릴 일이 거의 없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입국할 때 실제로 가방 검사라도 이런 것도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만약에 걸리게 되면 굉장히 망신을 당하고 벌금을 세게 맞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호주 안식년 갈 때 커피 믹스 얘기 한 적 있나요? 안 했죠. 이제 호주 가는데, 그때 이제 한 1년 동안 이제 호주 가는데,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이 이제 달달한 커피 믹스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설탕하고 프림하고 이렇게 들은 거. 근데 나중에 보고 호주에도 그게 뭐 여기저기 다 많더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르니까 해서 커피 믹스를 한 뭐 2박스인가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뭐 검역 신고할 때 뭐 식품류 뭐 이런 거에서 뭐 체크 없다. 왜냐면 난 과일이나 무슨 뭐 종자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방 검사를 쭉 하더니 나중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나를 데리고 별실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랬더니 이제 커피 믹스를 꺼내놔서 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오려놨어요. 딱 부어놓고. 그래서 이거는 신고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제가 이제 막 항변을 했죠. 왜냐면 나도 약간 그래도 음식에 관심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기 제가 가지고 갔던 것이 이제 그 맥심이라고 하는 브랜드고, 거기서는 그러니까 다른 경쟁 브랜드는 마른 우유를 쓰거든요. 여기 이 맥심은 그 크림이 화학물질이에요.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유제품이라고 할 수 없죠.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검역 기준에 걸릴 일도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막 했어요. 이거는 자연 우유를 말린 것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합성한 크림이기 때문에 전혀 호주 방역 기준에 걸릴 일이 없다. 그랬더니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나한테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이놈 막 쌍욕이 나오는데 그냥 좀 이렇게 방어를 하다가 알겠다. 그랬더니 이제 일단 압수를 하고 원칙적으로 하면 벌금을 때려야 되는데 이제 하여간 너의 입장을 일부 수용을 해서 벌금은 뭐 이제 면제를 해주고 경고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넘어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 정도로 이제 검역에 대해서 까다로운 나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실제 호주산 소고기의 생산 로캠튼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도시의 인근에 있는 이제 농장도 방문하고 가공 공장, 이제 호주의 그 굉장히 중요한 그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고기 도축 및 가공 과정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보니까 한국의 청년들이, 남성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워킹 홀리데이 직업 가운데 하나가 이 그 소 가공 공장에 취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임금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당시 기준으로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일반 뭐 카페테리아나 이런 데서 일하는 거에 비해서 거의 뭐 한 3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굉장히 높죠, 호주가. 근데 그 대신에 이제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 이제 약간 안전이나 위생, 그래서 취업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데 이제 한국에 이제 청년들이 가서 일을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산업 과정 이런 것들도 보면, 그 가공 공장 이런 데를 보면 그 위생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를 사육하는 과정,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집단형으로 사육을 하지만 그 사육 상태 혹은 가축들의 그 소의 분변 처리에 관한 뭐 이런 것들이 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까다롭고 위생적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비슷한 공장형 축산이긴 하지만 수입되는 소위 말하면 곡물 먹은 소고기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굉장히 좀 위생의 측면에서는 호주산 쇠고기가 나쁜 선택은 아니다. 미국의 소고기에 비해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개인적인 관찰이고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어쨌든 지금 보니까 미국산 소고기가 굉장히 중요한 한국의 수입고기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과 한국이 가장 중요한 무역 거래국이죠, 그죠? 소를 생산해서 일본과 한국의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아마 이제 대부분의 조금 저렴한 소고기집에서는 이제 미국산 소고기를 쉽게 구입할 수 먹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다른 조사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인데, 축산물 고기를 구입할 때 어떤 고기를 먹는가, 어떤 점들을 고려하는가 보면 신선도, 소비자 조사예요. 신선도. 그다음에 이제 가격, 외관, 뭐 이런 것들, 이제 그 눈으로 보는 거 이런 것들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가격이 역시 중요하다. 고기는 상하면 안 되니까 신선도를 보고, 그러나 이제 가격 같은 거 보통 뭐 대형마트나 이런 데는 이제 어쨌든 그 날짜에 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고, 아마 소비자들은 일반 그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살 때에 비해서 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고기가 신선한가 아닌가는 굉장히 중요한 고려 대상이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소비자 조사인데요. 이건 식품 소비에 관한 전국 조사인데 사람들이 뭐 다른 거는 그냥 내가 볼 때는 이게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100% 신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대강의 추세, 경향 이런 것들만 보면 되는데 대체로 보시면 가구주의 교육 정도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한 변수로 본다면 가구주들의 교육이 높으면 소고기를 먹는 비율이 높아요. 그죠? 18.9%인데 비해서 중조리아는 15.4%이고 그다음에 이제 돼지고기를 그 대신에 소고기 대신에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다는 거죠. 소고기. 그죠? 교육 정도가 높은 사람들이 소고기를 많이 먹고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중졸이하 학력이 낮은 중간이네요. 78.4%. 그래서 교육 수준이라고 하는 게 가구주의 교육 수준 사실은 소득하고 비례하죠, 사실. 소득도 보면 가구 월 평균 가구 소득이 낮으면 그렇지도 않네요. 약간 분포가 좀 다르긴 한데 대체로 요걸 보면 소득이 낮은 이건 좀 미스터리한데요. 왜냐하면 400만 원대가 굉장히 이상하게 튀죠, 그죠? 500만 원대, 600만 원대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저소득층에 비해서 소고기를 많이 먹는 비율이 20%대에 가까운데 그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8.5%, 14.5% 이렇게 낮아요. 그래서 대체로 소득과 소고기 먹는 비율이 증가하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400만 원대가 갑자기 11.4%밖에 되지 않아서 그러면 400만 원대 가구 소득인 사람들은 약간 이게 분포로 본다면 정상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모르겠네요.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소득과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이 부모의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이 소고기를 먹느냐 돼지고기를 먹느냐에 영향을 끼쳐서 소득이 높은 사람이 소고기를 더 많이 먹고 그다음에 소득이 낮은 사람이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 이런 소득과 좀 관련이 깊다. 가격이라고 하는 변수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0만 원대는 좀 혹시 여러분들 이 자료를 보시고 400만 원대 미스터리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있으시면 마찬가지로 아까 강아지 유모차와 마찬가지로 한번 의견을 올려주세요. 그냥 사진 몇 개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아마 백숙에서 치킨으로 이행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영양센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삼성통닭에 가시면 전기구이 치킨 있죠? 돌아가면서 그게 이제 80, 70년대에 새로운 어떤 치킨의 상업화,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양통닭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 부모 세대는 굉장히 지금의 어떤 치킨이 아니라 그것도 전통적인 백숙이나 삼계탕이 아니라 일종의 좀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 이제 부모님이 아버지가 월급 받아서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간식, 중요한 간식이 영양치킨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양센터들이 아직도 곳곳에 있어요. 청량리 같은 데도 보면 이제 영양센터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불고기, 이것도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고기를 소비하고 있고, 일부 내용들은 교재를 참조하시고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약간의 문화적 설명을 좀 덧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